대장주가 확실히 짱이다. 반드시 중간 틈새 시장이 무조건 생깁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홍대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국인의 탄생. 네. 그 내용만으로도 저희가 참 여러 번 모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한국인이 유독 잘생겼다. 네. 외국인이 봤을 때도 한국인은 잘생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야, 댓글에 논쟁이 좀 많았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잘생겼다는 얘기를 한국인 남자 둘이 앉아서 하고 있으니 꼴 보기가 싫죠. 우리가 딱 그 영포티 아닙니까? 네. 우리 영포티잖아요. 네, 저도 평소에 나이키 에어맥스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네. 그 밈에 나오는. 네. 이게 객관적으로 한국인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 사람의 외모 평가라는 거는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럼요. 이게 이 시대상에 따라 다른데 네.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유 씨가 네. 처음 우리나라에서 15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스타가 될 때 아이유를 좋아하는 팬들, 그러니까 남들도 아이유를 좋아하길 바랬던 팬들이 네. 아이유 칭찬을 하면서 항상 전제를 깔긴 했었어요. 전제. 약간 민망해하면서 예. 예쁘지는 않지만. 아, 그래요? 예, 그랬었어요. 초반에는 되게 소녀였죠. 학생 때 데뷔했고. 근데 지금도 외모가 안 바뀌었죠. 지금도 별명이 초딩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이유 별명이 초딩류입니다. 예, 지금 사실 지금도 외국인들이 보면 중학생인 줄 알거든요. 예.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예쁘다라는 것은 성숙한 아름다움의 비중이 컸어요. 예쁘진 않지만 귀엽다. 근데 지금은 예쁘지는 않지만이라는 전제를 아무도 깔지 않아요. 그냥 예쁘다 그러죠. 예뻐 보이죠,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15년 동안에 동안으로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은 사람을 칭찬할 때 그 나이대로 안 보이세요라는 칭찬이 굉장히 흔하죠. 그렇죠, 그렇죠. 젊어 예, 보이세요. 이렇게 시대상에 따라서 사람의 주관이 바뀌고 이게 외모 평가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가 시한폭탄인데 그렇잖아요. 한남 둘이서 영포티 둘이서. 네, 너무 인종적이잖아요. 한국인은 잘생겼네. 네. 그래서 외국인의 시선만으로 보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아, 외국인의 시선. 그럼 좀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아예 그냥 예. 한국인의 외모가 화제가 된 건 1기와 2기가 있습니다. 1기와 2기? 2기는 21세기고요. 예. 1기는 19세기 말에 구한 말에 예. 한국과 중국, 일본을 모두 방문했던 미국인, 유럽인 이 서구인들이 세 국가 민족의 외모의 차이를 비교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예 그냥 제가 싹 긁어왔어요. 예. 예, 전체 자료의 20분의 1이지만 다 평가는 같습니다. 제가 그냥 아예 그냥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 잘생겼어요. 한국 남자가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 자, 오스트리아 귀족 헤세베르덱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 신체적인 면에서 이들은 한국인들은 중국인뿐 아니라 다른 모든 동아시아의 이웃들을 훨씬 능가한다. 이들은 외향적인 면에서 몽골보다는 코카소스, 백인종에 가깝다. 내가 조선의 여러 곳에서 본 수많은 조선인은 남녀 모두 유럽식 복장과 머리를 한다면 예. 유럽인과 구분할 수 없다. 일본인들과 중국인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스웨덴 기자였던 아순 그랩스트, 이분은 되게 웃긴 게 예. 조선인의 외모를 취재하기 위해서 조선에 미립국을 했어요. 예.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다. 신체가 발달됐고 균형이 잡혔다. 태도에는 자연스러움과 여유가 있었다. 걸음걸이는 힘차 보였다. 이런 식으로 극찬을 했고요. 그냥 딱 하루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당시에 그 당일치기 여행이 있으니까 그러네. 오래 있었죠. 예. 예,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워낙 친한파니까 제가 일부러 제외했어요. 성공의 주교 마크 트롤로프는 한국인에 대한 인상을 말하면서 일본 사람들보다는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은 크며 건강하고 잘생겼다고 한다. 조국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는 등 용기 있는 백성이라는 언급이 있다. 정확하고 빠른 운동에 있어서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강한 자립심과 자유로운 동작을 보이고 크기와 강한 점에서 중국인과 비슷하고 일본인보다 우월하다. 좋은 특징과 질적 우월성에서 조선이 중국에 비해 단연 우위다. 그 다음에 님 웨일즈 같은 경우는 작가죠. 이분은 나는 주저하지 않고 조선인이 극동에서 가장 잘생긴 민족이라고 단정한다. 예. 예. 극동이라면 이제 동아시아죠. 한국, 중국, 네. 일본, 삼국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다음에 러시아의 문호라고 하는 이반 곤차로프. 이분도 조선에 와서 조선의 기생들한테 무시당하고 막 이래서
조선인들은 키가 크고 체격이 중국인, 일본인보다 훨씬 다부졌다. 예, 외모 칭찬을 했고요. 예, 또 이제 민속학자인 바라소시, 헝가리 사람인데 이분은 예. 코리아 민족은 양반뿐 아니라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조차 귀족의 티가 난다. 신분이 낮은 사람조차 귀족의 티가 난다고요? 네, 체격과 외모면에서 일본이 중국인들과 비교해 매우 귀족적이다. 특히 여성들은 일본, 중국 여성들보다 훨씬 미모가 뛰어나다.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잘생기고 네, 예쁘게 네. 생겼었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예. 사람들이 남자다 보니까 예. 조선 여자들을 그렇게 보면서 와 되게 예쁘다 이러면서 하여튼 남자들이란 예. 그 세비지 랜도 이 사람 똑같습니다. 유럽 여인의 아름다움은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에 비견할 바가 못 된다. 이탈리아 해군 제독 카를로 로세티, 평균 이상의 신장과 힘든 일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지닌 한국인들은 우수한 종족임이 틀림이 없다. 아니 그게 어디에다 뭐 이렇게 아부해야 되고 막 그랬던 건 아니죠. 그럴 이유가 없죠.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그냥 놀랐기 자유롭게. 때문이에요. 놀라서. 왜냐하면 당시는 인종차별의 시대잖아요. 유럽이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유럽인들이 가장 인종적으로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동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누래지면서 점점 못생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인종적으로 열등해져야 되고. 그들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그 파이스트 조선은 극동에 있는데 점점 못생겨지다가 조선에 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확 잘생겨지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놀라서 쓴 거지. 이 사람들은 조선에 무슨 돈을 받은 적도 없고요. 아니 근데 그럴 아무리 이유가 없어요. 조선 후기라고 해도 과학 문명이나 네. 기술 발전, 뭐 경제적인 측면 뭐로 보나 조선은 되게 못 살았을 거 아니에요. 유럽 아니, 사람들이 봤을 경제나 때는. 과학은 조선은 이 사람들이 다 엉망이라고 했고요. 아니 근데 왜 옷도 잘 입고 네. 잘 씻고 좀 돈 좀 있어 보이고 뭐 그러면 좀 후광 효과가 있지만 조선은 네. 전혀 그런 게 없었을 시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도 네. 일반 서민들은 유럽이 더 엉망인 부분도 있어요. 서민들의 삶은. 그 산업혁명이란 건 수많은 사람들, 서민들, 노동자들을 그냥 갈아 마시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조선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기본적인 외모나 체격이 상향 평준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예, 왜냐하면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 잘 사는 귀족 출신, 지주 출신들과 일반 노동자들 있죠. 서민 노동자들은 키 차이가 20cm까지 났거든요. 그런 키 차이가 조선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예, 생물학자. 예, 그 프란츠 폰 지볼트라는 사람은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에 비해 체격이 더 크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생겼다고 하면서 그 용모가 카서스에 가깝다. 몽골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콧대도 높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모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목구비 뚜렷하다는. 예, 그다음에 이제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란 책 저자죠. 프레데릭 블레스텍스. 네. 이 사람은 한국인은 아리아인과 몽골족의 후예다. 그러니까 혼혈이라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사람들 100년 전에는 100년 150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잘생김의 기준이 백인 코카서스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이 잘생겼으니까 백인종의 후예거나 혼혈이겠거니라고 지들끼리 뇌피셜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목소리가 아니라 외국인의 목소리를 한 거고요.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만 편집한 게 아니라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못생겼다, 이상하다, 막 이런 건 없어요? 있을 수도 키도 있겠지만 딱 저는 닮았다. 발견하지 못했고 있다 하더라도 다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이. 신기하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건 외국인의 시선입니다. 이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부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포티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뿔테 안경을 썼지만 제가 실망했습니다. 왜요? 영포티답게 뿔테 안경 쓰시고 신발도 우리 둘 다 에어맥스로 맞춰야 돼요. 제가 네. 비싼 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렌지색 에어조던은 안 됩니까? 에어조던. 에어조던까지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제가 오렌지색 그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새로 나온 거. 그거 우리가 맞췄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네, 그러게 말입니다. 뿔테도 있습니다. 뿔테도 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21세기 뭐 K-팝, K-컬처 잘 나갈 때가 아니라 19세기 네. 이야기니까 이거는 이제 기록으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록의 내용이 공통적이에요. 왜 한국인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튀듯이 그 체력이 좋고 남자는 잘생겼고 여자는 그들 눈에 예뻐 보였단 말이죠. 치아 상태가 너무 좋고 신기하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기하게 여겨야 돼. 왜냐하면 지금 유전자 검사가 다 돼 있는 시대잖아요. 한중일은 인종적으로 너무나 가까워요. 네네 그렇겠죠. 어느 정도냐면 일본 사람들과는 거의 뭐 한 민족 이상으로 가깝고요. 한중일의 유전자 풀은 예.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유럽의 한 나라의 남부 사람과 북부 사람들
차이보다도 유전자 풀이 좋고 거의 사실상 생물학적으로 한민족보다도 더 가깝고 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섞여 있죠. 예. 다 혼혈인데 유전자 어느 풀이 나라 그만큼 어느 좋고 민족이나. 유전적으로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블랙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다. 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블랙 아프리카는 다들 흑인들이라서 이 블랙 아프리카의 유전자 풀이 예. 나머지 모든 대륙을 합친 것의 유전자 풀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예. 왜 그러냐면 애초에 모든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나왔잖아요. 아, 아프리카의 모든 종족이 다 아프리카를 탈출한 게 아니잖아요. 예. 엑소더스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아프리카를 빠져나온 몇 개 종족만 아프리카 바깥의 모든 인종이 선조잖아요. 아, 많이 빠져나오지 못했으니. 예, 모든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아프리카를 애초에 빠져나왔던 아주 소수의 호모사피엔스의 전체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소수만 빙하기 때 살아남은. 두껍게 쌓인 눈밭을 건너서 동쪽으로 와서 동아시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중일의 동아시아인의 유전자 풀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어째서 한국인만 100년 전에 그렇게 외모가 특출나다고 유럽인들이 느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거는 우리가 그 이유를 추적해보면 네. 그 적법하면서도 너무나 논리적인 추론은 조선시대밖에. 조선시대는 민본주의 국가죠. 민중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건국이 된 이념 국가가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설계자가 무력으로 조선 왕이 된 이성계가 아니라 조선의 설계자가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대부고 예. 그 정도전을 따르는 철학자들이었잖아요. 사대부들이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조선은 어쨌거나 조선 왕조가 타락하기 전에 그 세도 정치 이런 걸로 타락하기 전 삼정의 문란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적어도 350년 정도 창기 350년 정도 가량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세율인 10%라고 하는 세율을 유지. 네. 일본은 70%. 잘생긴 얘기하다 왜 세율까지 가요? 그만큼 곡식을 생산해서 곡식을 납세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납세를 덜 하면 많은 양의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죠. 잘 먹을 수 그래서 있다. 옛날에 조선을 대식국이라고 한 거. 사람들이 하도 잘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고. 옛날에는 어차피 고기는 잘 못 먹고. 네. 영양의 대부분을 그 곡물로 쌀과 같은 곡물로 영양의 대부분을 섭취하고 특히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곡물을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가 영양 상태를 결정하고 네. 그 영양 상태가 외모를 만들어요. 조선은 어쨌든 5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을 중국이나 일본의 대부분의 평민들보다 훨씬 잘 먹게 만들었어. 이거는 역사적 사료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중국인의 2배. 먹는 쌀의 양이 중국인의 2배, 일반인이 일본인의 3배를 먹었다고. 그래서 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존재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잘 먹으면서 잘 발달을 했고 그게 그렇죠. 또 잘 생겨 보였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되게 무시하는데 사실 우리의 외모와 치아 상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예요. 조선이 멸망했을 때 한심했던 모습만 가지고 조선 왕조 500년을 다 그렇게 따지면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는 동고트족의 로마 그 수도 로마가 함락당하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해체가 되는데요. 네네네. 그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로마 제국 시대 전체를 평가한다면 너무 우습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조선 왕조도 그 전기와 중기와 후기와 멸망기를 우리가 따로 분절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조선의 후예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선의 후예인 증거를 우리가 신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신기하다. 또 저는 궁금한 게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왜 그동안에 네. 서양 남자들이 동양 여성에게는 되게 관심이 많다. 그 작은 눈, 단아한 얼굴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서양 여자들은 동양 남자한테 아예 관심이 없다. 네. 그들이 봤을 땐 되게 못생겨 보였다라고 저는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좀 배웠었거든요. 네. 문화적으로. 네. 그래서 한국 남자 유럽이나 미국 가면 안 통한다고 막.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남자들이 좀 더 잘생겨 보이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이 K-팝이나 K-컬처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분들이 네. 한국 남자 사귀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남자는 차은우 이런 분들이고요. BTS. 예,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영포티가 아니고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네. 외모의 보편적인 시각이란 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의 기준이 굉장히 서양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럽 문명이
서구 문명이 세계를 제패했고 우리는 일본도 그랬지만 열렬히 서구를 모방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에 오는 이 길까지 열렬히 모방해 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는 정신적인 거는 빼놓고 딱 기술만 모방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다 같이 그 취향 같은 것도 딸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80년대 미스 코리아 대회를 기억만 해봐도 서구적일수록 우리가 미인이라 그랬어요. 아, 8등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인식이 우리 세대랑 다른 게면 지금 어쨌든 20, 30대, 10대, 20대까지의 젊은 분들이 스타를 만드는 건 젊은 층이 만들거든요. 어느 시대나. 네. 예. 그런데 지금 출연해서 이제 젊은 스타들을 보세요. 예. 박소담, 김고은, 김다미, 김민하 여성 배우들 굉장히 한국적인 외모죠. 예. 우리가 서구를 추정했던 서구의 미적 취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80년대, 90년대의 스타가 아마 못 됐지만 지금은 젊은 층이 이분들을 스타로 만들고 우리가 1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지금 젊은 층들이 원래 우리가 조선인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다운 얼굴에 대한 취향이 복원되고 있어요. 무쌍. 그래서 그렇네. 지금은 이상형 뭐예요라고 얘기했을 때 쌍꺼풀 없는 남자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남자도 손석구 같은 정말 한국적인 얼굴. 지금 섹시의 아이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부터 우리다운 생김새에 대한 매력을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 정도 되면 우리가 왜 외국에 대해서 그렇게 절어야 돼?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야라고 느끼지 않아도 지금 젊은 분들은 선진국에서 잘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맞다라고. 이 정도의 주체성은 우린 주체적이어야 돼라고 우리가 의식을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부적에서 키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며 예,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선진국이 된 게 맞구나라고 비로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에 대한 기준은 좀 문화나 시기에 네.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나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주체성을 가질수록 그 뿌리에 가까운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자긍심이 생길 수도 우리다운 있겠고. 것에 대한 선호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우리다운 것은 뭔가 좀 촌스럽고 그런 거고 유럽적인 거, 미국적인 것은 더 우월한 거고라는 생각을 그 전 세대들에게는 좀 무의식적으로 그게 있었다면 지금은 90년대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얼굴 중에서 사람들이 스타를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김민하 씨나 김다미 씨 같은 얼굴은 120년 전에 조선에서 충분히 예쁜 얼굴이었겠죠. 동양화 속에 나오는. 그렇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미적 취향을 지금 젊은 세대가 우리보다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끄집어내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거야말로 어떤 좀 긍정적인 좀 우리가 의식해야 될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네. 그 서양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 대한 취향이 선호가 생긴 것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남성 외모를 비교했을 때 동양인 남성은 그냥 의학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적어요. 서양 남자보다. 그래서 근육이 덜 크잖아요. 네네. 똑같은 운동을 해도. 남성으로만. 예, 근육의 회복력이 적어요. 그 대신 이제 동안이 오래 유지되고 수명이 길다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신진대사율도 굉장히 낮고요. 서양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얼굴의 형태나 몸의 형태 자체가 그 데피니션이라고 그러죠. 턱선, 굵은 코, 깊게 들어간 눈, 강한 어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거에서 그 외모적인 남성성이 유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동아시아 남성이. 그거는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어떡해요? 예. 당연한 거죠. 옛날에는 2차 대전 끝나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 월남 전쟁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그 중동 쪽에서는 그 중동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제해국가들이 벌였던 이런 전쟁의 시대. 남성성이 추종받던 시대가 20세기에 거의 한 80년대까지 있어요. 이때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선이 굵은 세 보이는 남성적인 남성들 있죠. 여기에 대한 선호가 강했어요. 이때는 동양 남자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근데 이 전쟁이 사라진 지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중성적인 남성들에 대한 선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스틴 비버. 예를 들어서 티모시 살라메가 80년대로 되돌아가면 절대 스타가 될 수 없어요. 외국에서. 그때 얼마나 남성적이었습니까? 그때 스타들. 80년대까지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스타가 될 수 있었어. 그래서 80년대 가장 대표적인 스타 아놀드 슈왈츠네거. 90년대 아니에요? 90년대? 80년대부터 활동을 했죠.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티모시 살라메 약간 이런 친구들, 라이언 고슬링 약간 예. 자, 이런 중성적인 남성들에 대한 그 선호가 있는 시대가 되니까 한국 남성들은 BTS 같은 친구들을 보면 뭔가 맞아떨어지는. 근데 또 동남아 남자들이나 일본 남성
것들처럼 예. 너무 여리여리지 않고 남자 냄새도 나면서 어. 이게 어떤 딱 적당히.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그런 수요와 맞아 떨어진 것도 저는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남자가 절대적인 잘남의 수치를 갖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맞물려지는 곳에 딱 그 떨어지는 그 지점에 있는 부분도 있다. 아. 예, 요런 우연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시대적인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마침 또 우리가 콘텐츠를 잘 만드는 시대에 그런 서양에서도 그런 취향이 어떤 그런 취향의 시대가 왔고 이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적당히 남성성도 있고 따뜻한 면도 있고 여리여리한 면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중국, 일본만 하더라도 한국 남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얇은 느낌이 나요. 그래요. 선이 얇다. 선이 너무 얇아요. 거기까지 얇을 필요는 없거든요. 아무리 중성적인 남자가 취향이라도. 네네네. 예, 그렇다고 막 우락부락한 건 지금 그런 우락부락하고 너무 선이 굵은 그런 게 그런 남자들이 소비되는 기에는 너무 좀 이제 촌스러운 외모가 돼. 그러니까 지금 소비되는 정도 남성 스타들의 그 정도의 남성성과 한국 남자 스타들이 갖고 있는 중성성과 남성성의 그 사이 어딘가가 뭔가 맞는 지점이 있다라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렇게도 해석이 네. 가능하네요. 야, 생각해 보니까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터프가이. 그때 엄청 터프가이 유행했었어요. 있었죠. 뭐 그 막 노래도 그때는- 막 걸걸하게 하고 막 이런 막- 사람들이 인기 많았고. 클론. 예. 예, 뭐 막 가죽 잠바이크 막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예. 근육질에 근육가이들 나와가지고 그런 춤도 엄청 사람들이 인기 격렬하게 많았죠. 추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막 미소년 분위기로도 가고. 네. 한때는 지금은 김보성, 최민수 씨 지금은 약간 좀 웃긴 부분으로 갔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남성 포지션이.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진짜 멋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우리 내부에서도 어떤 그 남성에 대한 취향이 바뀌어요. 그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다시 전쟁의 시대가 돌아온다면 다시 선이 굵고 어깨가 넓은 남성적인 남자들 스타들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또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이제 영포티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 서양 여성들 사이에서 그런 챌린지도 있다고요. 한국 가서 뭐 일주일에 한 달 살아보기. 네. 그리고 또 그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한국 남자랑 사귀어 보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뭔가 국뽕에 차오르면서도 한켠으로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죠. 예. 너무 미안하죠. 예. 그래서 우리들 그분이- 얘기예요. 그냥 저희끼리 예, 얘기해요. 너무 미안한 게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꿈을 부푼 가슴을 안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실제로 길거리에서 보는 남자들은 이제 우리 같은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잘생긴 남자들은 어디 있나요? 어디가 예. 아 근데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괜찮게 보일 수는 있어요. 평균적으로 괜찮게 보일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서양이라고 하면 약간 우리가 딱 봤을 때 코카소스의 인종이란 말도 지금 쓰면 과학적인 견지에 쓰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뭐 약간 중앙아시아, 러시안, 동유럽, 그다음에 뭐 정말 그 게르만 비중이 높은 네. 서유럽 이제 그 사람들 취향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어떤 나라에서 한국이 남자들의 평균적인 외모는 어떤 나라에선 봐줄만 할 거고 어떤 나라에선 되게 못생겼을 거고 뭐 그렇겠죠. 뭐. 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물론 이제 대부분의 정보는 유튜브로 접합니다만 네. 해외에서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한국 남자, 일본 남자, 중국 남자를 다 구분을 하더라고요. 딱 봐도 한국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냥 차이니즈 막 재패니즈 막 이랬고 네. 한국 사람이냐고는 되게 거의 말미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게 구분이 된다는 게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1기, 2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기가 이제 구한말이었다. 음. 네. 우리가 아직 마지막 독립국이었던 시절, 일제강점기가 돼. 2기는 21세기에 한국인, 한국 여성, 한국 남자가 잘생겼나? 한국 여자가 이쁜 것 같아라고 해서 주목을 받는 시기가 네. 이제 K-팝 유행과 함께다. 그 중간에 100년 가까운 공백기가 있잖아요. 예. 관심을 못 받았던. 그게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대대적인 지속적인 쌀 수탈로 원래 이건 서양인들이 정확히 기록한 거.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두면서 키가 역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통 하나 이상의 키를 잃게 돼요. 얼마나 굶주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네. 그 이제 세도 정치 80년 동안 엄청 굶주리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 말기를 밀란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창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철저하게 36년 동안 집중적으로 굶주렸기 때문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굶주렸으면 머리통 하나 이상의 키를 남녀가 다 잃었겠어요. 그래서 일본의 키를 그렇잖아도 작은 일본의 키를 추월당하니 한국인의 외모가 100년 가까이 너무나 볼품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한 70년대까지 고생하고 80년대부터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고 하면서 9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게 아마 연도가 약간 집계 방식이 돼 94년, 95년인데 네. 이때가 돼서야 일본의 평균 신장을 재역전을 해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재역전했죠. 그러니까 90년대가 지나면 바로 21세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21세기에 다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역시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되고 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당했던 손해와 그 비극과 굴욕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그럼요. 없었다. 그래서 이 36년간의 영양 결핍이 한국인에게 마른 당뇨를 가져다 줬죠. 당뇨, 그 높은 당뇨비,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영양 결핍을 한번 만들어 놨다가 아. 영양 상태가 다시 좋아지는 과정에서 당뇨 비율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당뇨 걸리지 마세요. 그럼 일제강점기에 영양으로 여러분이 당뇨에 걸린 걸 수도 있거든요. 너무 분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당뇨 걸리지 말고 예, 건강 관리 잘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훈적이네요, 오늘.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 남성들 또 여성들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콘텐츠의 영향도 있겠으나 근데 이거는 최근의 이야기일 뿐. 예. 19세기부터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정리를 하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500년간 조선시대가 우리를 500년간 음. 이웃 국가들보다 잘 먹게 했고 네. 외모를 키웠고 일제강점기를 계기로 우리가 100년간의 몰락기가 있었고 조선인의 후예로서의 그 500년간의 세월이 떠받치고 있는 그거를 다시 복원했다. 지금 비로소 복원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왜 동남아 지역에서도 예전에 네. 한국인들처럼 하얘지고 싶다. 네. 이런 또 열풍이 지금까지도 불고 있다 하더라고요. 한국인 하면은 좀 그래도 동양인 중에서는 좀 새하얀 얼굴 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요? 아,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인이 지금 특히 K 콘텐츠가 안 받아도 되는 이상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오해요. 화이트워싱 논란이 있잖아요. 화이트워싱. 그게 뭐냐면 딱 요런 거 있죠. 그 서구인들 중에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중에 좀 PC한 애들 있잖아요. 정치적 올바름. 예, 그런 거 좀 좋아하는 애들이 한국인이 동양인은 노래야 되는데 뭐 장원영, 안유진 이런 분들 보면은 새하얗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나보다 하얗지? 막 이러면서 이 서양 백인들이 얘들아 백인처럼 하얘지려고 하는 그러고 너네 올바른 거 아니야. 이렇게 고나리질하는 년들이 있어요. 연놈들이 있어요. 알지도 뭐예요? 못하면서. 네. 아 그거 되게 촌스러운 거. 원래 너네 본래 피부색에 제발 자부심을 가져. 너희 행동은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자, 요런 서양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이제 다른 동남아시아 이런 예, 예. 아시아인 팬들의 불만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삐지는 거야. 우린 너네 너무 좋아하는데 너는 왜 우리랑 다르게 서양인 흉내내? 왜 화이트워싱 하냐는 거야. 우리 다 같은 에이시안인데 우리 정말 기분 상하려고 하네. 너네 그러지 마.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미안하지만 여기 그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전 세계 피부색 지도라고. 그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네네. 예, 우리는 원래 하얘요. 인종적으로 유전자가 하얘요. 그래서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걸 어떡하라고요. 자, 한국인보다 원래 우리는 중국인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일본인보다도 피부색 지도에서 하얗게 나옵니다.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예, 확률적으로 유전적으로 한국인보다 유전적으로 피부색이 더 하얀 사람들은 종족별로 따져봐야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정말 소수예요. 우리보다 피부색이 더 하얀 사람들, 자, 앵글로 섹슨, 그 다음에 노르만 계열, 예. 영국인은 이 둘의 혼연이죠, 방금에. 그 다음에 작센은 독일어로 영어로 쳤을 때 앵글로 섹슨의 섹슨이 작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라고, 우리가 프리지안이라고 보통 부르는 사람들, 프리시. 스코틀랜드의 픽트족, 혼혈이 덜 된 켈트족들, 아일랜드, 발트족, 핀족, 북부 슬라브족, 끝이에요. 우리보다 피부가 하얀 종족은 이 몇 개 종족이 끝이에요, 저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탈리아, 원래 스페인만 가도 우리보다 피부가 원래 짙어요. 유럽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몽골 사람들 보면 엄청 가무잡잡하죠. 예. 근데 태어날 땐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요. 그 사람들은 햇볕에 유목민들이니까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그 눈이 몇 개월 동안 쌓여 있잖아요. 거기 그 동네는 추우니까. 네. 평지가 많은데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햇볕만 맞는 게 아니라 겨울에 반사. 그 눈의 반사광을 더블로 받기 때문에 네. 더 까매진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피부색은 유전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얘요. 원래 하얀 걸 화이트워싱 한다고 뭐라고 하니 이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보면 정말 꼴 같잖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홍대순 작가님도 얼굴이 뽀얗고 피부도 그러니까 얼굴 좋으시고. 하얘시잖아요. 저요? 아니, 저 뭐 네. 발라서 그래요. 비비크림 발라서. 원래 까매요, 저는. 저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인 한국 사람 기준에서 하얗다는 거랑 네. 백인이 하얀 거랑 좀 톤이 다르잖아요. 톤은 다른데 밝은 정도로는 예. 그렇다는 거죠. 밝기로. 그러니까 그 서양인은 뭔가 우리는 약간
똑같은 정도의 밝기를 그 하얌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약간 황갈색 쪽에 어떤 색조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 약간 불구죽죽한 그쵸,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이 있지. 밝은 정도는 사실 한국인이 되게 밝은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한 가지 더. 한국 사람들은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원래부터 미백을 좋아했어요. 옛날부터요? 옛날부터 미백, 우리 조선의 화장법은 다 미백 화장법이었어요. 쌀뜨물로 세수하고 이런 게 다 미백이에요. 아, 네. 쌀도 부족하던 시절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화장품은 비싼 거죠. 아, 예. 원래 미백을 좋아했어요. 예. 근데 미백을 좋아하던 고려인 조선인들 중에 흑인이 뭔지 백인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무슨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래 그랬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백 화장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화이트워싱이라 그러면 아, 그게 그러니까 네. 서양인들을 따라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요. 고려 시절부터 원래 그랬다. 미의 기준이 좀 밝고 하얀 데 그렇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고생을 덜한 얼굴이 아, 예쁜 얼굴이죠. 당연히 우리는 고생을 덜하면 얼굴이 덜 타고 더 하얗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짙은 피부는 햇볕에 의한 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흰 피부를 좋아하게 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왜 미녀는 잠꾸러기라고 하는데 잠을 많이 자면 피부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미녀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잠을 많이 늦잠을 자도 될 정도로 노동계층이 아니란. 잘 사는, 예. 있어 보이는, 그리고 뭐 과수원집 딸들은 잘생겼다. 예쁘다. 예쁘다라고 하는 게 과일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잘 살아서. 과수원을 소유할 정도로 있는 집 여식이니까. 네. 그게 다. 그리고 있는 집 여식이면 엄마도 예쁠 확률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문화적인 어떤 속설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화이트워싱? 뭐 이거는 논란도 아니네요. 논란 축에도 못 끼겠네요. 웃기는 얘기죠. 우리는 원래 하얀 걸 좋아했고 지금 좋았는데 동아시아인은 몽골 사람도 그렇지만 어릴수록 피부가 하얘요. 즉 흰 피부는 동안과 직결돼요. 동안으로 손꼽히는 스타들 머릿속에 보세요. 아이유, 박보영, 임시완, 박은빈, 최우식 다 뽀얗죠. 뽀얗죠. 예, 뽀얀 게 동안이고 동안이 선호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건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미백, 하얀, 화이트함의 윤리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예? 괜히 욕먹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한국의 미백이 가장 이상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도덕적입니다. 잠시만요. 미백에도 무슨 윤리성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인도의 경우는 자, 이거 굉장히 민감한 말씀이 인도에 가면 우리나라 인도 사람들도 피부 굉장히 하얗죠. 백인 여성들 피부 하얗, 성폭행 많이 당한. 그 이유는 뭐냐면 흰 피부에 대한 선호가 극심한 나라가 인도예요. 왜 그럴까요? 인도는 역사적으로 백인종인 아리안족이 현지 토착민을 피부가 훨씬 짙은 현지 토착민을 정복하고요. 노예화시키고 갈구면서 만들어진 문명이 인도 문명이에요. 그래서 인도 한 중북부 전통적인 힌두 문명권이라고 하면 인도 중북부에 가면 흰 피부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밖에 없고 카스트가 높을수록 정확히 거의 하얘요, 사람. 근데 그거를 약간 좀 억압된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는 이제 계급 사회이긴 한데. 그렇죠. 그 카스트가 그러니까 피부색만 보고도 카스트를 맞출 수 있을 정도.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은 하얗고 그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하얗고 신분이 낮을수록 더 사람이 가무잡잡해지는 그러한 문화를 기원전부터 천년간 유지해온 문화라면 흰 피부에 대한 선호가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게 문화적 유전자로 박혀있을 수밖에.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여성에 대한 인권이 아직까지 바로 서지 네. 않은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네. 게 좀 복합적이라는 그런 게 거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복과 착취와 차별에 의한 화이트함에 대한 선호인 거예요. 인도의 선호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너네 서양인 따라하지 마라고 한국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면 어이가 탈탈 털립니다. 제가. 우리의 미백 선호는 오히려 우리는 아무 도덕적인 역사적인 왜곡된 게 없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의 잘못을 했습니까?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 동남아시아의 지배적인 민족, 지배 민족은 태국의 타이족, 원래는 또 다른 말로 린족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라오스, 라오족, 미얀마 이런 버마족 이런 사람들의 원류가 되는 원래 선조, 원형의 그 이 사람들의 원형이 되는 그런 소수민족 다 중국에 있습니다. 다 운남성주. 동남아시아의 지배 민족은 중국에서 다 남하한 사람들, 중국 소수민족이 원래 예. 동남아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면서 상류층이 됐죠, 이 사람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종족의 뿌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들의 종족명이 지금 라오스 이런 베트남이 원래 웻남이죠. 원래는 남월이에요. 그 다음에 태국의 타이 이런 그 종족명이에요. 중국에서 유래된 종족명. 그러니까 원래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사람들보다 중국 지역의 사람들이 더 하얗잖아요. 그렇죠. 뭐 지리적으로. 즉 예. 동남아에서도 신분이 높고 사람이 귀한 사람일수록 더 정향적으로 하얗다고 하는 역사적
심리가 있다 보니 역사적 문화적 그런 체감된 것이 있다 보니 흰 피부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태국의 조금만 시골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에 이런 데 가보면 저는 옛날에 배낭여행을 다 해봤는데 네. 시골 동네 배낭여행을 해보면 전통 화장품이 있습니다. 전통 화장품 식물에서 추출한 우리나라 예. 치면 뭐 그 우리는 뭐 쑥 미나리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짜가지고 이제 얼굴에 바르는 게 있는데 다 얼굴 조금이라도 시덕지 하얀 크림 바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거는 10중 동남아도 8구 마찬가지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이런 그 하얀 얼굴에 대한 선호도 침략과 정복과 착취와 계급에 의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한국인은 한반도에 살았을 뿐 누구를 정복하고 가 우리가. 예, 없어요. 그런데 아시아 사람들이 너네 서양인 흉내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거 보면 복장이 터지죠. 아니 너네부터 반성해. 그게 잘못된 거라면 너 반성은 너네.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네들 마음속에 있는 뒤틀린 컴플렉스를 아니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 예. 예. 서양의 그 흰 피부에 뭐 정말 문제가 있으면 서양인들한테 삿대질 하든지. 아니 근데 왜 이게 우리나라 약간 피부의 하얀 정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조량의 영향 또 위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도 이렇게 그어보면 네. 어느 정도 사람들의 톤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적도 부문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해요. 예. 까말 수밖에 없고. 예, 비슷한데 우리는 갑자기 이 선이 한반도에 오면 쭉 내려와요. 이 하얀 선이 쭉 내려와요. 한반도 대부분을 딱 삼켜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특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위쪽 사람들 혈통이 그만큼 있는 거죠. 뭔가. 왜냐하면 우리 역사의 어떤 근원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맥인. 네? 그러니까 예맥이라고 할 때 예인, 맥인, 그다음에 마한, 진한, 변환할 때 우리 고대에 한인이라고 하는 이 세 인종 그룹이 문화적 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종적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그룹이 우리가 결합되면서 한국인의 선조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예인과 맥인은 꽤 북쪽에서 남한 사람들은요. 예. 오, 모르던 용어도 많이 듣게 됩니다. 아, 예. 오. 우리가 뭐 주몽설화의 고구려의 시조 주몽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맥인인 거죠. 이분은 이제 아마도 맥인과 예인의 혼혈 정도로 우리가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유화 부인을 맥인이라고 하기에 애매해요. 이분의 어머니. 되게 또 심오하게 들어갑니다.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 예. 재밌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미백을 하는 거는 아주 오래된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우리는 원래 하였고 우리는 옛날부터 미백 화장을 했고 제발 아시아인들 그다음에 서양인들 제발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발음이 되게 구수한데? 예. 네. 또 한국인으로서 콩글리시를 해봤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까 그 케이팝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것도 주관적인 거긴 할 텐데 왜 네. 한국 사람들 흥이 많다. 네. 옛부터 노래라든지 뭐 흥 이런 거를 즐겨하는 네. 민족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어느 나라 민족이나 다 전통 민요 같은 거 다 있고 전통 네. 춤 다 있고 네. 하잖아요. 굳이 한국인이 흥이 좀 많은 민족이다? 이렇게 볼 만한 좀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부장님이 예. 어딜 가 노래방 가야지. 노래방 3차 가야지 하면서 막 우리가 음주 가무의 민족 아이가 막 이러면 되게 주관적으로 하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이게 객관적이에요. 이건 사실이고요.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삼국지 연의의 삼국지, 이게 네. 정사 삼국지의 위서 동의전을 보면 자 부여에 대해서 연일 먹고 마시고 춤춘다. 그 고구려에 대해서는 부여와 인종 법률 풍속이 같다고 했으니까 대동서이 할 거고 동해에 대해서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춘다. 그 다음에 마한에 대해서 수십 명이 무리지어 모여 술을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밤낮으로 그침이 없다. 그 다음에 변환과 진한에 대해서 음주가무를 줘. 그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쟤네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놀지? 이상한 거야.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선조들 때부터 왜 저렇게 이상하게 노는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현종실록의 5권 현종 3년 7월 28일 기사에 보면 네.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1662년이었어요. 이때 어떤 그 기록이 있냐면 호남 무안이 이제 요새 이제 낙지와 양파가 유명한 무안 사람 남녀 18명이 배를 살짝 잘못 타가지고 하다가 지금의 오키나와죠. 류쿠까지 떠밀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류를 했는데 네. 그 현지인들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해서 우리가 조선인인 걸 어떻게 알리지? 하다가 계속해서 북을 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춤추고 노래를 계속했어요. 이 남녀들이. 네네네. 조선인임을 알리기 위해서. 즉 조선인은 음주 가무에 능하다라는 게 이미 당시에도 다른 외국과의 차이점으로 조선인도 인식하고 있었고 외국인도 인식하고. 류쿠 사람들도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무작정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니까 조선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조선에 보내줍니다. 말은 안 통하는데. 예, 말은 안 통하지만. 예. 그게 하나가 저 사람들 춤추고 노래하고 저런 거 좋아하니까. 예. 근데 익히 알고 있는 게 조선 사람들이 저러고 논다. 예. 그래서 이게 현대에도 비슷한데 콜레트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톰 본 것 크루즈. 같은데. 예. 예. 톰 크루즈가 택시 타고 이제 사람 죽이고 다니는 영화가 있는데 마이클 만 감독, 이 명감독이죠. 이 사람이 이제 콜레트럴을 찍을 때 일화가 뭐냐면 이 톰 크루즈가 LA 한인타운에서 네. 코리아타운의 코리안 나이트 클럽에서 그 한국인 보스, 코리안 마피아인 한국인 보스 사장을 암살하는 씬이 있었어요. 이 씬을 찍는데 이 씬을 어떻게 찍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나이트 클럽에 한국인 재미교포 한국인 대학생들 그리고 한국에서 간 유학생들을 그냥 풀어놓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했어요. 알아서 놀아라.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들이 미친 듯이 논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그래서 마이클 만 감독이 너무 놀라면서 그 엑스트라들. 예. 어떻게 이렇게 잘 노는지 모르겠다. 대만족을 해서 이게 나중에 인터뷰로 나왔거든요. 정말 잘 놀더라. 근데 그 정도 노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저도 영화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10,000군데에서 매일 나이트클럽과 캬바레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헐리우드 거장의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특별하게 잘 놀았어요. 아니 어느 나라나 다 클럽 있잖아요. 있죠. 근데 한국인들이 노는 에너지 자체가 고대 중국인들이 봤을 때나 그래요? 예, 그다음에 어떤 중세 다른 외국인들이 봤을 때나 현대 외국인이 봤을 때나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좀 오버하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다들 느끼는 거는 맞. 그래서 우리가 음주가무의 민족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때 오히려 뇌피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역사적 기록이 근거돼 있어요. 그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흥이 유난히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기록을 했을 때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볼 때도 그런 거고 어느 나라나 뭐 축제 없는 나라 없고 근데 사실 없는 나라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유전자를 보면 예. 한국인들은 행복 물질 뭐 아난다마이드 그다음에 안 행복 나온다고. 호르몬 세로토닌 옥시토신 안 나온다면서. 예, 이런 게 굉장히 안 나오고 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민족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음울하고 시기 질투도 심하고 평소엔 부정적인데 작정하고 놀 때 미친 듯이 흥을 쏟아 넣는다라는 점이 한국만의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막 도파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흥에 사실은 취하고 저는 이게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 아닐까라고 저는 문화적으로 추측. 진화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네네네. 제가 살고 한국인의 하니까. 탄생 책에 쓴 내용은 삶은 그래도 살아볼 만한 것이라는 가공의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즐거움. 그 삶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는 흥이라고 규정한다라고 저는 책에서 그렇게 분석을. 아니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김경일 교수님 처음 만나고 예. 정말 그 감명 깊게 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예. 한국인에게는 아난다마이드라는 행복 물질이 잘 안 나온다.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만족할 줄도 모르고 예. 진짜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네. 큰 거 한 방, 네. 복권, 네. 큰 어떤 뭐 월급도 네. 주급으로 주면 만족 못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월급으로 달라라고 했다라는 그 과거의 설도 있고. 김경일 교수님이 쓴 어떤 저작이나 예. 강연을 저도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의하고요. 저도 비슷한 취지의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한국의 탄생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인은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걸 떠나서 유전적으로 도파민 중독이에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한국인 도파민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있어야만 하는. 네. 그러니까 원래 도파민이 그러니까 너무 쉽게- 없으면 파킨슨병 걸린대요. 네,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도파민은 남들을 이겼을 때, 뭔가를 성취했을 때, 경쟁에서 이겼을 때. 경쟁에서 이겼을 때, 위험에서 내가 살아났을 때 성취욕을 느끼면서 쫙 나오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짜릿하게. 원래는. 어. 예. 그러니까 도파민은 한국인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만들어요. 왜?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이 아난다마이드도 세계 최저.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한반도라고 하는 생존 환경은 쉽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탈락시킨 거예요. 저는 지금 과장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이 어떤 기름기를 빼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분석한 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 내용으로 책을 썼고요. 예.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치열하게 살려면 네. 더더욱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도파민이 필요했고 그걸 또 스스로 만들어내야 했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게 참 존경스럽긴 합니다만. 걱정할 게 많아서 쉽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민족은 기본적으로 지능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야 그 미래의 불안을 느낀다는 거 뭐냐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되거든요. 가뭄이 올지도 몰라. 태풍이 오면 이렇게 대비를 해야 돼. 그냥 쉽게 행복 느끼고 그냥 삶은 살만한 것이구나 하고 그냥 배부르게 먹고 누워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우려하고 예측하는 습관은 당연히 뇌를 발달시키죠.
그래서 한국인이 당연히 전 세계에서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르고 검사에 따라서 한국인이 뭐 2위를 하기도 하고 3위를 하기도 하고 6위를 한 검사도 있지만 IQ 검사에 평균적으로 한국이 언제나 거의 1등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IQ 검사에서 1등을 먹기 때문에 그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1등을 자주 먹기 때문에 한국인은 자살률이 높다. 이건 연결된 거예요. 원래 불행한 민족이 머리가 좋아요. 유대인도 그러고. 그럼요. 동아시아인이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 빙하기 때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이동을 거쳤죠. 눈밭을 빙하기 때 이동해서 동아시아인이 됐을까.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인이 한중일이 다 머리가 좋아요. 한중일이 다 행복 호르몬 분비량이 적어요. 그 중에서 한국이 극심한 거죠. 한반도가 더 불행하고 더 만족을 모르고 지능은 좀 더 높고 예, 더 도파민 중독.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살률은 가장 높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시기 질투와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자책하고 만족하면 안 되라고 스스로 되새기고 하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 민주화를 이뤘죠. 가장 빨리 선진국이 됐죠. 막차를 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평소에 살다가 술 한잔하고 술 들어가면 또 먹고 춤추고 놀고 회복 푼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또 필요한 거네요. 필요한 있어야 거죠. 하는 거네요. 필요한 거죠. 예. 그 한 번씩 그렇게 크게 거나하게 취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왔다. 그러니까 참. 한국이 자살률이 1위인 건 뭐냐면 너무 경쟁적이고 시기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런 기질이 아니면 한반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돼요.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이 땅의 원래 선조들은. 그러다 보니 그런 기질을 유전적으로 물려갔다 보니 패배, 실패와 같은 거 너무 큰 좌절을.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도록 단련되어 왔고 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고 그렇게 해서 더 잘 살게 됐는데 그러다가 간혹 한두 번 실패하거나 탈락이 그러니까 되면 굶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살을 하지. 이제 우리나라는 굶어 죽기가 힘든 나라가 됐어요. 예, 주민센터 가면 다 쌀을 주거든요. 예, 김치도 주고요. 예, 노숙자들도 그 자유만 포기하면 다 노숙자 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할 때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어서 자살. 물론 그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분들 이거 다 마음먹기 따라서 다른 거예요라고 감히 제가 충고 드리는 게 아니고 또 경향적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 모든 어떤 정말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사시려고 하다가 정말 어려우니까. 정말 아니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마음먹기 따라서 다른 겁니다. 심리적인 문제요라고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굳이 외국과 비교한다면 경향적 차이에 대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다는 점을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흥 이야기 나오다가 진짜 의외로 물꼬가 튀어져서 가네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흥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해서 일 줄 알았는데 완전히 아니네. 완전 반전이네요. 오히려 반대. 오히려 그 반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슬프다. 그래서 MT 가서 논다, OT 가서 논다 할 때 미친 듯이 놀잖아요. 월요일날 다시 막 출근해야 되고 또 다음 주 힘드니까. 남녀가 막 뒤섞여서 그 남자 중에 절반은 다 오바이트 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놀았다라고 치잖아요. 일부러 오바를 하는 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원을 우리가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 남들이 누리는 걸 내가 누리지 못해라고 하는 그 경쟁에 의한 좌절,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마음에 끝까지 미련으로 남는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 개인성, 여기서 한도 나오는 거고요. 흥도 나온다. 그래서 한과 흥은 같은 기원, 같은 바탕에서 나오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인 동전의 한 동전의 두 양면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밝히기, 한국인의 많은 모순들, 한국인은 도대체 친절한 거야? 불친절한 거야? 네. 그 둘 다를 다 갖고 있거든요. 한과 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한국인의 모순된 점들이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한 동전의 두 양면이다 라는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한국인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한국인의 탄생을 쓴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있기에 흥이 있는 거고. 그럼요. 흥이 있어야만 또 열심히 일하면서 또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러다가 좌절하면 한이 맺힐 수밖에 없어요. 또 다시. 그렇죠. 근데 진짜 동전의 양면이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걸 어떻게 그럼 대입해 보느냐.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너무 슬프다. 네. 자꾸 기분이 축축 꺼진다 할 때는 동전을 살짝 뒤집어 보면 되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또 흥이 나올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살 때 남을 이해하는 거,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지필 목적인 거. 역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물론 이제 K-팝 작곡 잘해요. 칼군무 잘해요. 네. 아이돌들이 예능감도 출중하고 잘생겼고 춤도 잘 추고
근데 그 비슷한 게 다른 나라에도 있거든요. 그럼요. 이게 어떻게 해서 특히 이제 서양까지 음. 잘 통했을까? 물론 BTS가 만들어낸 게 참 크기는 합니다만 이 기원? 이유는 좀 어떻게 해석해 이게 볼 수 있을까요? 흥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네, 흥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 팝이라고 하는 건 K-팝이잖아요. 팝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팝이라고 하는 말은 파퓰러라는 영어에서 나왔잖아요. 인기 있다, 대중적이다라는 단어로부터 나왔는데 대중적으로 두루 소비될 수 있는 음악의 그 상태를 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지만 서편제는 소백산맥 서쪽의 소리를 서편제라고 하고 그 경상도의 동쪽의 소리를 동편제라고 하죠. 소비 지역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동편제, 서편제는 현대적 의미의 팝이라고 하는 것은 파퓰러가 아니다. 파퓰러일 수는 있죠, 지역에서. 하지만 팝은 아니에요. 파퓰러일 수는 있어도 POP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서편제, 동편제는 팝까지는 아니다. 현대적 의미에는. 예. 그러니까 한 장르의 동일한 곡이 전국적으로 혹은 한 사람이 네. 한 명의 가수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소비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팝이 되려면 예. 기술이 개입돼야 돼요. 기술. 예, 음반이 유통돼. 음반으로 유통이 돼야 그것을 우리가 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함경도 사람이든 경상남도 사람이든 다른 지역에서도 들을 다른 수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들은 음반 전에는 그 지역의 명창의 소리를 들은 적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함경도 사람이랑 경상남도 사람이 만났어요. 예. 만나서 와, 그 판소리 가수 그 소리꾼 목소리 죽이지 않아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옛날엔. 근데 음반이 유통이 되면 그 사람 끝내주지 않아라는 대화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팝의 정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정한 K-팝의 시작은 경기 민요 창부들, 우리가 프리마돈나를 창부라고 하죠. 노래 부를 창에 여인 부자를 써가지고 예, 여성 가수 이 창부들이 이 경기 민요, 여기서 경기 민요의 범위는요 그냥 경기도가 아니에요. 서울 경기, 그 당시 경기는 개성까지 감싸고 있죠. 그리고 양주는 뭐냐면 옛날에 양주,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 양주군은 예. 지금의 양주와 의정부와 남양주와 구리시와 서울의 중랑구까지를 포함하거든요. 그 광활한 지역, 그 다음에 충청도까지가 경기 민요 권역. 그러니까 왜 경기 민요가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팝이 됐냐? 네. 호불호를 덜 타요. 가장 광활한 지역에서, 게다가 중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사람들은 서로 호불호가 갈릴 가능성이 큰 반면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도,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도 호불호가 탈 가능성이 그보다 적죠. 네. 예, 지역적으로 양쪽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경기 민요 가수들, 창부들이 음반 취입을 1920년대, 30년대부터 일제강점기에 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비되는 대표적인 경기 민요 넘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국악소녀 송소희, 지금은 더 이상 그분이 소녀가 아닙니다만, 네네네. 예, 국악 처자가 됐죠. 예, 이 베스트 넘버가 태평가. 이때 K-팝이 처음 시작된 경기 민요로서 시작됐을 때 가장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게 지금도 경기 민요 대표 넘버들입니다. 태평가, 청춘가. 이것들은 지금처럼 몇 분에 딱 끊어져요. 노래 한 곡이. 음반 취입하기 좋은 구조인 거예요. 몇 분에 딱 끊어지고 1절에 있고 2절에 있고 좀 더 곡길이를 한 6분까지 느릴까 하면 3절까지 하면 되고 후렴구가 있죠. 네. 예. 후렴구가 있고 우리나라 K-팝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결정력이 있는 후렴구는 니나노, 그다음에 닐리리야. 아, 그게 경기 민요. 네, 경기 민요의 후렴구예요. 닐리리야 니나노.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후렴구가 여기서 나타나게. 그리고 이 후렴구라고 하는 게 형식화되는 게 우리나라 가요사에 처음 생기죠. 그래서 경기 민요는 아니더라도 그 뒤에 트로트가 됐든 발라드가 됐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K-팝의 특징은 후렴구가 다른 국가의 노래 장르에도 후렴구는 많아요. 네. 하지만 가장 후렴구가 기계적이고 엄밀하게 또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또 K-팝의 특징인데 이 특징은 경기 민요서부터 나와. 지금 K-팝의 특징이 경기 민요 때부터 나왔다. 네, 나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되게 재밌죠. 이게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중초반이 되면 또 이 그 서양 리듬 중에 라틴 중남미에서 유행한 그 mambo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예, 춤곡의 장르인데 김정혜 선생님이 불렀던 게 아마 이때가 1957년인가요? 발표되는 게 닐리리 mambo. 닐리리 그러면 mambo. mambo에다가 경기 민요의 닐리리를 합한 거예요? 그렇죠. 오. 예. 야, 그리고 예, 그다음에 그 mambo 타령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mambo라는 단어와 타령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예. 굉장히 서구적이면서도 도석적인.
이런 게 섞이는 과정들을 동서양의 만남. 예, 동성이 만나면 이게 섞이면서 한국적 취향이라는 게 생기는 과정들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 민요의 유행이 트로트 유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트로트는 네. 그리고 엔카는 예. 엔카는 일본 트로트로 엔카라고 예. 한국 엔카를 트로트라고 부르죠. 트로트와 엔카는 굉장히 어떤 점에서 특수하냐면 한국 사람은 트로트는 일본 엔카에서 왔지. 일본 사람들은 엔카는 한국 트로트에서 왔지. 응? 서로가 원조의 자격을 떠넘기는 매우 특수한 장르가 엔카 혹은 트로트예요. 예? 굉장히 특수한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엔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지금 엔카의 형식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코가 마사오입니다. 코가 마사오란 사람은요. 히키 아게샤예요. 예? 히키 아게샤는 어떤 사람 뜻하냐면 네. 원래는 일본인이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조선이든 대만이든 만주든 일제의 식민지에서 나고 자라거나 혹은 어릴 때부터 자라거나 기반이 그 식민지에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일제가 미국에 핵폭탄 2발 맞고 패망하고 난 다음에 무일푼이 돼서 그냥 거짓대가 돼가지고 일본 본국에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히키 아게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하. 코가 마사오는 히키 아게샤였어. 물론 조선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조선에 온 다음에 조선에서 성인이 된 후에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에 가게 돼. 이 사람의 모교가 설린상고입니다.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현재. 예. 예. 그리고 설린상고에 가면 시계탑이 있는데요. 이 시계탑은 코가 마사오가 기증한 겁니다. 코가 마사오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는데요. 코가 마사오가 성장기 자라는 내내 가장 큰 영향을 이 사람한테 준 음악이 경기 민요예요. 그러니까 코가마사오가 일본 엔카의 뿌리 같은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현대 엔카에. 현대 엔카. 그러니까 엔카 자체는 서양 리듬을 갖고 온 현대곡을 원래는 엔카라고 부르는데 코가 마사오 이전의 엔카는 그냥 다른 장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아예 달라. 근데 그 사람이 조선에 있다가 네.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갔다라는. 돌아갔는데 경기 민요에 대한 어떤 그 경험과 취향을 갖고 돌아가게 돼요. 마치 이제 닐리리 만보의 닐리리처럼. 그렇죠. 그리고 코가 마사오는 뭐 꽹과리나 뭐 이런 한국 악기를 여러 개를 연주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요. 그래서 경기 민요의 감수성이나 창법이 엔카에 도입되게. 자, 그러면 이 엔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럼 이 트로트와 엔카는 어디가 원조입니까? 무의미해요. 이 말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런데 네. 트로트와 엔카의 원조 승부는 현재 트로트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건 일본도 인정하고. 왜 그러냐면 네. 트로트 혹은 엔카를 구성하는 건 서양의 4분의 4박자 그 베이스잖아요. 서양의 4분의 4박자 베이스를 갖고 와서 동양적으로 부른다가 우리식으로 부른다가 트로트 혹은 엔카예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4분의 4박자 폭스트롯이 이제 원래는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 춤곡의 리듬을 폭스트롯이라고 하는데 폭스트롯에 폭스가 빠지고 트로트만 남은 게 우리나라 트로트 이름인데 폭스트롯. 근데 사실은 뭐 말이 폭스트롯에서 왔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만보에서도 오고 4분의 4박자는 다 왔어요. 예. 서양의 4분의 4박자. 어쨌든 서양의 4분의 4박자를 일본이 만들었나요? 단지 일본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우리가 도입됐을 거지 일본이 없었어도 일제강점기가 없었어도 우리가 4분의 4박자를 영원히 모르게 됐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경기 민요의 원래 그 창법과 감수성은 한국인이 만든 거지 그거는 일본에서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4분의 4박자와 경기 민요의 만남을 트로트 혹은 엔카라고 불렀을 때 일본과 한국 쪽에 어느 쪽에 더 공이 있죠? 이거는 8대2나 7대3 정도로 한국이 사실은 조금 더 뿌리가 더 예, 뿌리 가지가 있어요. 더 많은. 근데 옛날에는 잔뿌리가 더 많은. 일본의 이제 음악 평론가들이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는 이제 한국 음악의 위상이 커지니까 이제는 거기서 이제 트로트가 엔카의 원조니까 인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일본에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또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이런 정당한 인정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 민요의 창법을요. 네. 4분의 4박자에 끼워 넣으면서 시간적으로 우그러뜨리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하는 트로트 꺾기 창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꺾기는 누가 이런 식의 창법을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경기 민요에서 자연스럽게 4분의 4박자를 만나면서 파생된 거예요. 트로트의 꺾기는 경기 민요의 창법이라는 흐름에 4분의 4박자라는 어떤 그 테트라포트나 어떤 이런 물구비를 만들면 꺾어지는 바로 그 물의 흐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코가 마사오라는 한 명의 음악 천재를 배출한 게 공이 더 크냐 아니면 코가 마사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음악 장르, 경기 민요라고 하는 음악 장르를 수백 년간 형성시킨 공이 더 크냐라는 싸움에서 사실 우리가 좀 너무 유리하잖아요. 네, 그 말싸움을 한다면 약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한국인이 네. 원래 엔카를 잘 부른다는 사실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엔카 스타들은 옛날부터 저거 자이니치 아니라는 의심 다 받았어요. 자이니치가 뭐. 제일 한국 아. 아니냐라는 의심을 다 받았고 실제로 끝까지 숨긴 사람도 있고 드러낸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레전드를 찍고 또 이제 김연자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맞아 일본에서 활동을 예, 하셨죠. 그리고 순수 일본인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미소라 히바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제일 한국인 아니냐라는 의심 받는 이유가 원래 이 노래는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더 잘 불러라고 하는 거 일본 사람들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그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엔카는 한국 사람들이 잘 부르는데 한국 네. 트로트 가수들이 잘 부르는데 그걸 원래 알아요. 그리고 한국 트로트를 또 엔카 가수들이 부르는 경우는 별로 못 보잖아요. 아니 옛날에 우리나라 트로트 엔카 가수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 일본 곡도 우리가 많이 가져왔고 우리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거 다 미소라 히브리가 다 부르고 막 예,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팝에 있어서 한류 1기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성공했던 노란샤스의 사나이 뭐 이런 한국곡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성공했던 제일 한국인 혹은 그냥 한국인이 가서 성공했던 우리 한국인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1기 내지는 0기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트로트와 엔카의 원조 논란은 사실은 무의미한데 굳이 의미를 찾자고 붙으면 트로트가 8대2나 7대3 정도로 트로트의 승이다. 예, 요거는 정해져 있다. 이런 거 들어보면 홍대선 작가님은 거의 한 1960년대생 같아요. 네? 거의 60년대생 아니고선 이런 거 알기 힘든데. 제가 예. 취향이 올드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노래 제목들 쭉쭉 나오고. 제가 취향이 올드해요. 제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 친구들은 다 저한테 너도 골프 좀 치라고 너 왜 골프를 안 치냐고 막 이러거든요. 네. 예. 저는 골프 칠 시간에 서예를 합니다. 80년대생이시죠? 아니 저 70년대생입니다. 그러세요? 예. 저는 80년대생으로 봤는데. 저는 동안이십니다. 예, 잘생긴 한국인. 이상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귀가 얇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거에서부터 제가 좀 저를 보호를 해야 돼요. 제 취향이 되게 올드해요. 왜냐하면 예. 저희 부모님하고 일가 친척분들이 네. 제 또래 친구들보다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올드해요. 저는 아직도 진간장이라고 안 불러요. 저 예. 매간장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전 아직도 어릴 적에 국간장을 조선간장이라고 부릅니다. 예. 옛날 사람이에요, 저. 그러니까 또 역사에도 강하시고. 아까 우리가 그 흥에 강한 민족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음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억지로 막 도파민을 만들어내면서 생존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또 요즘이 도파민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영상도 사람들이 거의 AI로 요약해서 볼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쇼츠만 많이 터질 수도 있어. 네. 드라마도 쇼폼이 대세라고 하고 영상도 쇼츠가 대세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더 잘 맞는 도파민의 시대에 더 유리한 한국인일 수도 있을까요? 유리하지 않고 더 불리할 것 같아요. 불리해요. 왜냐하면 그 쇼폼이 너무 도파민을 자극을 하는데 거기에 전 한국인들이 잘 맞는데 그 잘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로 잘 맞는 취약하다라고 잘 도파민 인공적 도파민 어떤 그런 뿜뿜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생각해서 전 한국인이 지능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 진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국인의 지능이 제일 높다는 건 수많은 지금까지의 평균 IQ 검색에 그냥 이거는 그냥 통계에 나온 거 그냥 있는 대로 읊는 것 뿐이에요. 지능은 높지만 지능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네. 한국인들은 주식 투자할 때도 도박적인 투자라는 걸로 강하죠. 유명해서 외국인 미국에서도. 우리보다 평균 IQ는 낮은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우리나라 개미들은 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국부가 언제나 유출되죠. 되게 똑똑한데 지능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은 도박과 마약에 지기 취약하죠. 맞아요. 중독되는 사람들도 많고. 네. 사실 도박 마약 한국인처럼 그렇게 쉽게 중독되기도 쉽지 않아요. 외국인들 보면. 굉장히 우리가 도파민에 취약해요. 한국인들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파민 중독인 거를 잘 이용할 필요도 있지만 도파민을 경계할 필요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쇼폼 시대에 한국인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 치열하게 생존을 하면서 네. 흥이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살아남았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 도파민을 더 많이 느껴야만 하고 그게 또 필요했으니 짧게 자주 오는 그런 쇼폼도 그렇고 쇼츠도 그렇고 네. 도박 마약에 대한 유혹
네. 또 이제 투자로 따지면 네. 이제 막 단타, 투기. 그렇다고 막 이런 인내심 것도 길러 취약하다. 책 많이 읽어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꼰대 같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취약한 건 맞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예, 어느 정도 전달력은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아니 왜냐면 이게 되게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게 큰 게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행태도 그렇고 주식 네. 보유 기간도 굉장히 짧고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그 기원이 있다라는 거 한국인은 누구인가?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한다면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취하자. 이렇게 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도파민 중독이 한국인을 주식에서 언제나 실패하게 만들면서 그 도파민 중독이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서 자유롭고 잘 사는 나라를 우리 세대부터의 그 세대에게 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복합적이고 통시적으로 우리가 통찰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 야, 이건 뭐 좋은 거는 좋은 거니까 야, 이거 좋은 거는 지켜나가고 나쁜 건 없애자고 말을 누가 못합니까? 오늘도 또 한번 그 통찰을 배웠습니다. 한국인의 탄생의 저자 홍대선 작가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 이건 제가 말하기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국인의 탄생을 어떻게 해야겠죠? 한국인의 탄생을 사서 보십시오. 예, 그래야지 우리가 또 참, 홍대선 작가님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네.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탄생은 또 거의 뭐 이거는 뭐 10년 몇십 년 계속해서 또 재개정돼서 아니, 또 나올 후속작이 수도 나올 있는 수밖에 없어서 저도 머리 빨리 열심히 쓰십시오. 도파민 드릴게요. 홍대선 작가였습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이 쓰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